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24년 경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우리 경제 전문가 중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른, 저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경제계 어른을 좀 모시고 23년 경제를 또 어떻게 회고하시는지, 24년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신세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만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40년 경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 와서 1인당 GDP가 2,000불 대였으니까 지난 40년 한국 경제를 쭉 지켜봐 왔었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오래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여러분은 뭐 다 잘 아시지만 공중파에서 정말 많이 평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시는데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세요. 네, 나 유튜브가 뭔지도 잘 몰라요. 아이고. 또 제가 우리 신세동 교수님을 제가 어디 강연 자리 가면 이제 후담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최고의 강의 하면 이제 신세동 교수님을 꼽으시더라고요. 제가 늘. 그래서 그때마다 연락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경익난과 토론합시다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래서 저와 함께 뭐 이렇게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지금 현재 보셨을 때 가장 약한 고리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 약해요. 다 약하다. 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약하냐고 하면 뭐 강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보면 일단 기업이 되게 약해요. 기업이 약하다. 네. 기업 중에서도 다 약한 건 아니죠. 네. 삼성이나 뭐 포스코 같은 기업은 강하긴 한데 그거를 큰 기업 몇 개를 제외하면 지금 전부 기업도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 기업도 어렵습니다. 기업만 어려우냐? 가게도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약합니다. 가게도 약하고. 예. 근데 다들 이분 이야기는 안 해요. 이거 되게 약한데. 뭐냐? 정부. 정부가 경제 정책을 계획하는 것서부터 집행하는 것서부터 이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어디가 약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게 다 약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꼭 하나만 찝으라고 하면 나는 정부를 짚고 싶어요. 그 약한 고리 중에 특히 약한 건 정부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단적 예를 하나 들까요? 지금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그러면 잡는 정도는 뭐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안 올리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안 올린 지 11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병이 낫질 않고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 상태죠. 저는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가 약하냐? 그러면 정부의 역량이 약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분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한국은행의 현직 임직원들을 통틀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선배시잖아요. 선배지. 제가 행번이 84 행번이. 그러니까요. 한국은행 선배가 후배한테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지적 같은 거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계속 찾고 우리가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어쨌든 거론해 주신 게 일단 가계부채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가계부채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도 문제가 있고요. 증가의 속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막 늘고 증가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부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문제,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상환 능력 면에서 채무 상환 비율로 계산하죠. 두 가지로 다 비교해 다 문제가 있으니 금리를 막 인상해서 규모의 증가 속도를 잡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상환 능력이 또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가계부채만 고려하고 판단해 본다면 둘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죠. 네. 규모 너무 많다. 네. GDP의 거의 90, 100%다. 네. 2천조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네. 이렇게 지난 한 10년 통계를 보면 경제 성장률보다도 가계 부채 증가율이 더 빨랐어요. 그렇죠. 그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환 능력 문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문제로 지적하는데 네. 저 생각이 확 달라요. 네. 아주 달라요. 왜 다른가? 사실은 가계 부채는 누가 빌려주냐? 은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2천조라고 하는 돈을 은행이 빌려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그 빌려준 것은 자선 사업한 게 아니거든. 네. 자기는 그것 갖고 먹고 사는 햄버거 가게의 햄버거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게 2천조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따라서 규모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 속도다 그랬는데, 속도도, 뭐 햄버거가 많이 팔리면 그게 왜 나쁜 거냐.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 간다는 것 자체가 은행으로서는 계속해서 영업이 늘어나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단순히 뭐 명목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아까 세 번째가 뭐냐? 상환 능력이거든요. 네.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네. 맞는데 네. 그럼 2천조의 돈을 빌려간 가계 부채가 다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냐?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10%도 안 돼. 예. 그래서 국가는 한 20년 전서부터 가계 부채를 빌려간 사람 중에 네. 도저히 못 갚을 사람이 있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프로냐? 작게 잡으면 한 6, 7%? 네. 조금 넓게 잡으면 10%거든요. 그러면 평균 10%로 잡았을 때 2천조에 10%니까 200조잖아요. 네. 그럼 200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우리가 5%로 잡으면 10조쯤 돼요. 1년에 이자 비용이. 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증가 속도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상환 능력의 문제인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상환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일부만 그렇다. 따라서 가계 문제는 아주 국한된 사람들의 문제다. 네.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퍼펙트 스톰의 리스트 중에서 전 굉장히 순위가 낮은 것인데 네. 이걸 왜 자꾸 떠드냐.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저는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왜 저러지? 네. 속내가 있다. 무슨 속내 같아요? 어떤 속내일까요? 금리 올리지 마라. 금리 올리지 말라는 속내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좋은 그룹들, 뭐 일부 있겠죠. 그렇죠. 증권사에 네. 뭐 이런 사람들. 따라서 저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한 입장을 제가 취하는 편인데, 근데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야기한 사실을 정부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정부가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가계부채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쭉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러는 게 나는 일관성이 없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의 리스트 중에서 네.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너무 좋은 견지 주셨고요. 네. 우리 다양한 견지로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가계부채 문제를 그동안 지적을 하면서 제 채널에서 혹은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2천조의 문제가 아니다. 취약차주의 부채가 문제다. 그렇죠. 근데 그 취약차주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 좀 좁게 보면. 네, 강하게 보면 10%. 그렇죠. 이들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계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저신용 등급이거나 이들이 짊어진 부채가 대략 한 6에서 10%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천조를 핑계를 대면서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그렇죠. 제가 정말 교수님 통해서 행간을 읽게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막 2천조가 내일 모레 터질 것 같지?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린 지 지금 11개월 됐어요, 한국은행이. 네. 1월에 올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취약차주가 아닌 분들은 무슨 이야기냐. 돈을 빌릴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환 능력도 있고요. 있죠.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리는데 우리가 보통 LTV가 평균 50에서 70 사이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집값의 한 40%는 추가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나는 그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필요 이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이 막 늘어나는 것은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게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계는 해야 된다. 근데 가계대출 때문에 뭐 마치 북한이 뭐 핵무기를 쏴대는 것 같은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지금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무분별한 대출을 의존케 만들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당장 문제이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혹시 가계부채 말고 더 큰 물론 정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말고 좀 우리가 정부가 더 신경 써서 대응해야 될 가장 좀 약한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어디를? 기업 부채죠. 기업 부채십니까? 네. 그 가계 부채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게 기업 부채죠. 가계 부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담보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보 능력도 없고 상환 능력이 없는 부분은 극히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어요. 담보 능력이 아마 없다기보다는 취약한 게 경기가 나쁘면은 당장 이자를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금리가 너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가 많아도 이자 비용이 작으니까 뭐 별로 크게 부담을 안 느꼈는데 이게 작년 이후로 많이 올라왔지 경기 안 좋지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터진단 말이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갖고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집이 날아갈까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메꿔내려고 하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환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처럼 아주 철저하게 집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그냥 부도 내고 자기는 그냥 털고 나오면 된다. 따라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저는 그래서 가계 부채보다는 기업 부채가 훨씬 더 우리 경제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기업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안 좋은데 안 좋죠. 그러면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지금은 부동산 PF 대출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중소 건설사들의 좀 부실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언론에 좀 뭐랄까 병폐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기업의 부채의 문제는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PF 대출이에요. 근데 PF 대출 말고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수두룩 빡빡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려지는 요거. 왜냐하면 자꾸 PF만 얘기하니까. 그거 PF도 통계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PF는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나 그 금고에서 빌린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디가 증권사가 문제거든요. 증권사 PF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부채의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2019년을 100으로 놓고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놓고 그러니까 금년 2023년도 성장 생산을 통계를 보면 100이 안 되는 업종이 제조업은 절반이 넘어요. 무슨 이야기냐? 제조업의 절반은 지금 현재의 조업이 코로나 직전인 2019년보다도 오히려 생산량이 더 낮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그래요.
그리고 서비스업도 조금 낮긴 한데 서비스업도 절반 가까이가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죠. 온전히 돌아오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20, 21, 22, 23 4년이 지나가는데도 네. 4년 전 수준을 회복을 못한다. 네. 크게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업종이 많이 그래요. 화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차 금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은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요 정도 빼고는 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 네. 그럼 걔네들이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지금 3, 4년 동안 경영 상태가 어려웠으니까 지금 꼴깍꼴깍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자꾸 정부나 여론이 가계부채만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도 기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 내일 언제 부도나나 언제 망가지나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가계부채보다도 기업 부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고 보는 거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첫 화두로 어쩌면 우둔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디가 약하다고 보시냐 여쭤봤는데 다 약하다. 이게 저는 아직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 표현이시고요. 네. 네, 너무 그리고 제가 유튜브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세동 교수님을 이제 방송에서 접하신 분들이 다소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지금 이야기만 들으셔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죠. 교수님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든 야든 지적하시는 분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저는 소외되고 있죠. 양쪽에서 다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위 이제 조금 진보적인 차원에서 보면 쟤는 보수야. 보수 차원에서 보는 저는요 제 경제 철학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은 뭐가 되어야 되냐?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중심에 중견 중소기업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장관 중에서 제일 급이 높은 장관이 중소기업 장관이 부총리가 돼야 된다. 네. 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의 숫자가 어마하게 많고 절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일자리도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1등, 2등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삼성, 현대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꼴찌는 뭐 300위, 400위가 아니라 아예 등위도 없는데도 우리 1등, 2등 그 금메달 한 2개 땄다고 막 거기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선진국인 것 같이 보는데 난 그 시각이 매우 잘못된 그런 시각 때문에 우리 양극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야구를 보면 누가 타율이 제일 높으냐 이것도 보지만 누가 타율이 제일 나쁘냐. 예? 그 사람은 안 먹고 사나? 그래서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이 몇십억을 받느냐 이거 박수 치지 말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끼니를 굽는 사람을 없나? 2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도 깊이가 약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제 의견에 굉장히 동조를 하는 분도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셋이 있잖아요. 요즘 뭐 셋 낳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셋 낳는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놈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못하는 놈이 얼마나 못하는가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어쩌면 그 친구는 혼자 알아서 잘할 텐데 똑같은 아들인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면에서 우리 사회가 저는 정책의 중심지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재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기재부 좀 내려오고 기재부는 예산만 하고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보수거든요. 이게 보수의 핵심이에요. 보수가 특징이 뭐냐면 따뜻하거든요. 뭔 따뜻하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보수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보는 어떠냐?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맞추려고. 그래서 같이 양극화를 줄여간다는 점에서는 진보나 보수가 다 같지만은
보수는 못 사는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네. 진보는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갖다 때리든, 뭐 하여튼 망치로 때리든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너무 안 튀게 하는 것. 네. 그 다른 거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저도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일단은 참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업 부채 문제를 좀 지적하셨고, 또 거기서도 또 뭐가 약하냐, 부동산 PF가 약하다가 아니라 다 약하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부동산 PF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반성해보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